어쨌거나 레디메이드는 영구적으로 실패했어요. 저 파운테인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절당했고 저 오브제는 그러니까 거부당한 만큼, 그러니까 원칙을 깨면서도 거부당한 만큼, 그 다음에 그 오브제가 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 추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때 잠시 여기 듀샹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적은 있죠. 그리고 이거 사진을 찍은 게 뭐 맨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뒤에 얼핏 나와 있는 게 지금 조금 잘 안 나와 있지만 듀샹이다. 약간 그 태도는 굉장히 듀샹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작가의 그 작가의 아뜰리에도 우리가 레디메이드의 전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저것 또한 레디메이드가 사실 공적인 예술로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해요. 아까 자전거 바퀴라든지 병건조대 등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술에서는 인스티튜션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라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레디메이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이 소변기를 요새는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막셀 듀샹이, 그러니까 이 파운테인이 잡지에 실려요. 그 잡지의 이름은 그러니까 더 블라인드맨. 그러니까 이 이름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르코르비지에를 팍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르코르비지에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 보면은 대지유 끼느부 아빠, 보지 못하는 눈 해서 첫 번째 뭐 파크보, 유람선, 두 번째 비행기, 세 번째 자동차 이렇게 시작되는 챕터가 있거든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더 블라인드맨, 보지 못하는 장님. 두 번째가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다이스트 잡지 1회, 2회 나오고 끝나고, 이 잡지의 편집인 3명 중에 1명이 막셀 듀샹이에요. 자기의 전시물이 거부당했죠. 비록 자기가 디렉터로 있는 그 갤러리에 의해서 거부당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편집장으로 있는 그 잡지에 이 파운테인을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할 때는 이것이 예술작품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야겠죠. 거기에 각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차드 뮤트 케이스, 리차드 뮤트의 사건 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 글을 잠깐 보면 그들은 $6만 내면 다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근데 거부당했다. 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모랄하고 그 굉장히 막 거부감을 주는 그런 거여서, 아니면 이건 표절 아니냐? 왜? 이건 니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설비 배관 오브제잖아 라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거부를 한 거죠.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내용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모랄하다는 것은. 왜? 이것은 기능하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윤리적일 수 있느냐. 두 번째, 이것을 아무것도 안 했고 표절이라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왜? 이것은 그냥 선택한 작품이다.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선택을 했다. 선택도 예술의 행위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될까라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물론 테크닉은 따라가죠. 아까 우리가 큐비즘을 언급했을 때 투시도를 깨부수겠다라고 한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 자체가 사실은 가장 고상한 예술 행위라는 거겠죠. 게다가 이 마지막 문구도 유명하죠. 이 플럼빙이 사실은 그러니까 배관 오브제들을 니네가 얕잡아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 미국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유일한 예술작품이 바로 그 배관 기술과 그 다음에 다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미국이 만들어내는 유일한 예술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유럽의 근대 건축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태도예요. 지금 밑에 보면은 부다 오브 더 베스트룸, 욕실의 부처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각각을 조금 더 키워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형상이 욕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처의 형상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작가 파운테인 바이 리차드 뮤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다가 인디펜던트에 의해서
거부당한 전시. 이렇게 선언된 순간, 명시된 순간 우리는 저 오브제를 거부당한 예술작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문구가 박히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 작품이 비록 갤러리를 통해서 정말 전시되지 못했지만 실제로 저 잡지를 통해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제 이 독자들은 이 오브제를 이것이 거부당한 굉장히 불쌍한 게다가 원칙까지 깨져가면서 거부당한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서 지금 그러니까 아트 스캔들로서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아까 소변기를 눕혀보니까 뭔가 실루엣이 부처 같다 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뭐 이게 마돈나의 어떤 형태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듀샹이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그 은밀한 몇몇들은 조금씩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지금 이거 형태가 내가 보니까 갑자기 이거 마돈나 같아, 성모 마리아 같아, 부처 같대. 특히 부처 같다 이 표현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사진 찍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 의해 가지고 또 표현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러한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저 소변기가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관점은 아니었어. 사실은 왜 저 오브제를 선택을 했느냐, 철저하게 듀샹에 의하면 저것은 무관심, 가장 무관심할 수 있는 오브제이기 때문이다. 저 오브제가 아름다워서나 또는 굉장히 흉해서가 아니라 저 오브제는 쳐다보지 않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갖고 와서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압성스 토탈 드 봉우 드 모베구,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좋거나 나쁜 취향들의 완전한 결핍, 그러니까 전혀 취향은 없는 거예요. 미에 관련된 어떤 관점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태도들은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미술가다 심지어는 현대 건축가들 중에서도 뭐 코라스의 글들 보면 가끔씩 보면은 뭐 봉, 모베, 뭐 굿, 뭐 배드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표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티글리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진작가면서 예술가예요. 약간 다다이스트예요. 이제 막셀 듀샹이 그 소변기가 거부당했을 때 은밀히 그 소변기를 수거해서 스티글리츠한테 찾아가요. 스티글리츠에 찾아가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절대 자기가 자기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리차드 뮤트 케이스의 경우처럼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진을 찍게 만들고 이 스티글리츠가 더 블라인드맨에 이 사진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잔머리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들을 보시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사진을 사실 찍은 스티글리츠가 만약에 이게 듀샹이 한 거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안 찍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듀샹이 사실은 재밌는 것이 철저하게 스티글리츠의 의도대로 내버려뒀다는 점이에요. 스티글리츠가 바로 이렇게 이 어떤 기단 위에다 오브제를 올려놓고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을 갖다 놓고 지금 사실 굉장히 추상화처럼 보이는 사실은 이 부처 모양의 형상화가 있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위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 우리의 시점을 정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스티글리츠가 생각했던 이것이 부다, 마돈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장면으로 연출이 된 거죠. 그걸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듀샹이 그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사실 레디메이드에 어긋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재해석이 되는 상황을 내버려뒀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이 스티글리츠는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소유 291 살롱이라고 하는 그 살롱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전시를 또 해요. 그때 이 사이즈대로 자른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요. 모든 사진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찍는 것뿐만 아니고 잘라내는 데서 정확하게 자기 작품을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잘랐는데 어느 부분을 잘랐느냐? 여기 이 부분을 잘랐죠. 특히나 이런 그 배관 같은 구멍 부분이 잘랐을 뿐만 아니고 리차드 뮤트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로서의 리차드 뮤트가 삭제된 거예요.
마치 듀샹이 JL 모트 JL 모트 아이언웍스를 이름을 치환해서 뮤트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자기 가명인 뮤트가 작가가 된 것으로 치환했잖아요. 즉 다시 말해 전에 있는 실제 창조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브제를 자기가 새롭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행위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식민지를 만들면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들듯이. 그것처럼 스티글리츠는 이것을 부다인 것처럼 만들고 그 전에 작가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보면 결국은 결국 작가와 관찰자의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브제가 만약에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연상시키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이겠죠. 그런 재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파운테인이 아니고 부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레디메이드가 소변기에서 파운테인 된 것도 그런 재해석. 듀샹조차도 사실은 그 관찰자였던 거죠.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좀 길게 와서 이제 우리가 이 르 코르비지에의 오브제를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 파트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는 게 안 나요? 쉬었다 진짜 힘드시죠? 네. 아까 레디메이드가 뭐 시간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뭐 분 단위로 어쩌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시간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를 간 건데 이렇게 많이 해버렸어요. 이렇게. 파트가 3개를 오늘 하려고 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파트 3를 다음번에 다른 강의랑 엮어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듀샹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르 코르비지에에 의한 전시겠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전시가 그러니까 어떤 뭐 갤러리나 이런 전시가 아니라 건축 자체가 전시 공간으로서 당연히 르 코르비지에가 장치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파트 3를 시간을 봐서 한번 조금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르 코르비지에로 돌아와 볼게요. 르 코르비지에의 비데는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한 잡지에, 그러니까 에스프리 누보죠. 정확하게 에스프리 누보, 새로운 정신. 그 잡지에 한 글, 제목은 오트르 이콘 레 뮤제, 다른 우상, 박물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전시에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 제목 위에 어떤 큰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떤 오브제가 우리를 딱 처음에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이 이미지를 박아 넣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엠블렘 같은 그런 오브제이기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오브제가 여기에 따르면 뭔가 뮤제와 관련될 것이다. 뮤제움. 그러니까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이에요. 뭐 아까 듀샹의 경우는 갤러리,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저 박물관은 뭐 이런 거 있죠. 루브르 같은 데 가면은 뭐 미술 작품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역사 박물관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위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1925년, 그 다음에 엑스포 아르데코. 지금 이제 르 코르비지에가 에스프리 누보, 자기가 편집인으로 있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일련의 글들을 계속 실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글들은 특별히 이 마크를 붙여요. 즉 1925년도에 아르데코 엑스포지시옹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그걸 겨냥한 글들이라는 거죠. 일단은 조금 확대를 해서 딱 보면 여기에 이 비데 이미지는 르 코르비지에가 당시에 각종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카탈로그들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거기서 카탈로그를 받아서 그 카탈로그 이미지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때 이 이미지는 메종 피루술이라고 하는 어떤 업체, JL 모트 아이언 웍스처럼 메종 피루술에서 만들어내는 비데의 이미지죠. 여기에는 명확하게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듀샹은 JL 모트 아이언 웍스라고 이렇게 복선은 깔아놓고 암시를 하지만은 그걸 그대로 내놓으면 안 되겠지만 르꼬르비지에는 이걸 전혀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명확하게 메종 피루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카탈로그 이미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비대는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결합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정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배관들이 다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오브제를 볼 때 이 오브제는 기능하는 오브제인 거죠. 듀샹의 경우는 이것이 절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기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예술 작품이 되었는데 여기에 르꼬르비지에는 이것이 엄밀한 기능 오브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실려 있었던 글이고 사실 이게 이제 1924년도 그러니까 20호예요. 이거는 제가 맨 첫 번째 만들어진 그 1호의 표지고요. 20호 때 그러니까 1924년도에 이제 이 글이 실린 거죠. 그러니까 1년 뒤에 엑스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미리 쓰여진 글이에요. 메종 피루스의 카탈로그들을 이 에스프리 누보라는 잡지에서 우리가 보통 뭐 스페이스든 뭐 아니면 어떤 잡지들을 보면 거기에 건축물뿐만 아니고 글뿐만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막 광고들이 막 박히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리 누보에는 아무 광고들이나 실리는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이 르꼬르비지에가 그때 그 에스프리 누보의 정확한 직책이 외부에 이런 스폰서 받아오는 그런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전화해서 당신 기업에서 광고를 실어줄 테니까 돈 좀 대다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 기업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것이 굉장히 모던한 오브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접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광고들을 그대로 이제 잡지에다 실은데 즉 다시 말해서 그 잡지를 펼치는 순간 아까 여기 각종 어떤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서구의 문명에 관련된 모든 그 행위들, 액티비티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예술, 뭐 건축뿐만 아니고 그런 거에 관련된 근데 무관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은 지금 다 이런 건축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 잡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잡지들을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물론 건축가들한테는 이게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오브제가 실린 이유는 이 오브제가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오브제다. 오늘의 양식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메종 피루스리죠. 그러니까 이 비데를 만든 그 회사의 카탈로그가 그러니까 광고가 에스프리 누보에도 같이 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리에 1925년도에 있었던 이 엑스포지시옹 앵테어나시오날 국제 박물 엑스포지시옹 엑스포 근데 데자르 데코라티브 아르데코 그러니까 장식적인 예술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란 얘기죠. 순수 예술이 아니란 얘기죠. 응용 예술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예술들의 전시, 아르데코에 관련되어서 공부를 하려면 1925년도에 있었던 이 파리의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공부하려고 하면 1925년도에 이 파리 전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물론 여기에 뒤에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인두스트리엘 모데르느 근대 산업들에 의한 오브제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데코고 그 다음에 인두스트리 그러니까 산업들이 그 아르데코를 위한 오브제들을 만들어주기를 뭐 기대하는 거겠죠. 그때 이 르꼬르비지에가 특별히 이 비데에 대한 굉장히 칭송하는 뭐 글들을 막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볼루시옹 드라 뚜알렛 페미닌 이 뚜알렛 페미닌이 바로 비데예요. 비데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의 진화는 굉장히 새롭다라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보아라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비데를 보아라 비데가 진화하는 것처럼 건축이 진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통의 어떤 그런 에티켓들이 무너졌는데 기계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 비데 또한 기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통을 무너뜨리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들, 그러니까 비대를 지금 굉장히 글 속에서 예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태도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건축가들인데 건축가가 디자인하지 않은 다른 오브제들, 근데 기능하는 오브제들을 칭송하는 그런 르꼬르비지의 태도는 그 이전에 아돌프 로스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아돌프 로스랑 르꼬르비지에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느냐,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아돌프 로스의 유명한 텍스트 장식과 제약이라는 텍스트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처음으로 이제 불어로 바꾸어서 뭐 소개가 이미 되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에스프리 누보예요. 에스프리 누보의 2호가 바로 그 이 아돌프 로스의 텍스트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아돌프 로스가 이 굉장히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최소한 르꼬르비지에는 아돌프 로스의 장식과 제약의 그 텍스트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돌프 로스가 건축가로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르꼬르비지에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 조금 의문시돼요. 게다가 아돌프 로스의 일련의 많은 글들, 아주 초기부터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글들을 르꼬르비지에가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돌프 로스가 갖고 있었던 19세기 말의 그 태도와 20세기 초의 르꼬르비지의 태도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다만 르꼬르비지에는 산업 오브제를 칭송하는 반면 아돌프 로스는 아직도 장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만들어내는 오브제들을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돌프 로스의 일련의 1898년도의 글들, 이 1898년도에 뭐가 있었는데, 아까 1925년도에 아르데코 전시를 위해서 르꼬르비지에가 일련의 글을 썼던 것처럼 똑같이 1898년 이미 그 전에 이 주빌레라고 하는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 엑스포를 겨냥해서 썼던 일련의 글들을 모은 글이 바로, 이건 불어 텍스트를 제가 갖고 있는 밖에 없어가지고, 빠홀 덩르 비드, 그러니까 스포큰 인 더 보이드, 인투 더 보이드인가? 인투 더 보이드인가요? 하여튼 제가 막 써가지고 이거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가 사실은 1921년도에 프랑스에서 먼저 출판이 되는 상황을 맞게 돼요. 아까 제가 그 주빌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의 이제 그 60주년, 탄생 60주년, 뭐 황제의 60주년을 맞는 이 전시가 있으면 이제 그 아르데코 막 아름다운 오브제들 전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겨냥해서 이제 로스가 글을 쓸 텐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글들이 얼마나 도발적이었던지 당시에 독일의 출판사들에선 다 이거를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글이 파리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글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프랑스를 칭송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출판된 것은 아니에요. 엄연히 로스는 게르만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게르만 문화가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지금 거의 데카던스,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 문명의 질이, 그 문명이 앵글로색슨, 영국, 미국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영국과 비교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엉망이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이제 이 독일 출판사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겠죠. 근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불어 텍스트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로스의 어떤 글을 보면 이게 아르데코라티브, 아르데코에 대한 어떤 글에서 1898년이죠. 거기에 보면은 마치 르꼬르비지에가 각종 산업이 만들어낸 오브제들을 자기의 글을 통해서 막 드러내는 것처럼, 르꼬르비지에가 그러했던 것처럼 로스도 여기에 보면은 뭐 옷이라든지 뭐 각종 뭐 오브제들 뭐 그런 등등 자동차들도 있고요, 뭐 기차들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어떤 증기기관차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제발 건축가들이네, 아티스트들이네, 이런 오브제들에 개입하지 마.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라는 뜻이 하는 것 대신에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는 대신에 이미 돼 있는 것을 오브제를 갖고 오는 것처럼 지금 이 로스나 르꼬르비지에나 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오브제들을 만들고 있고 이 오브제들을 선별해서 갖고 오되 그거를 아티스트들이 개입해서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명확한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스가 마치 르꼬르비지의 에스프리 누보처럼 다스안데르 다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뭔가 어디에 다른 문명이 있고 마치 아틀란티스처럼 그 문명의 것들을 지금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잡지를 냈을 때 거기에 제가 도거를 못 읽으니까 맞습니까? 번역이 잘 됐습니까, 김재 선생님? 어쨌거나 서구 문명을 독일에다가 끌고 오겠다라는 게 이 잡지의 취지예요. 여기에서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엄밀히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게르만, 즉 앵글로색슨, 영국과 미국의 문명을 지금 오스트리아에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저 앞에 프랑스가 지금 잘난 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저것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이 다산드레도 에스프리 누보에서 갖가지 광고들을 통해서 오브제들을 전시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옷이라든지 특히 영국식 정장이라든지 골프채라든지 각종 그런 오브제들을 전시를 해요.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로스는 이 광고를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돈 받아서 광고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엄밀하게 선택한 오브제들만 전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 광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골드만 셀라츠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 하우스의 밑에 상점, 그러니까 사실은 또 주 고객이기도 하죠, 건축가로서의. 그런 것처럼 다산데르처럼 에스프리 누보도 1920에서 25년 동안 5년 동안 지속됐던 잡지이고 1권에서 27권까지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갖가지 문학, 건축, 회화, 조각, 음악, 과학, 등등등 했을까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빌리제이션에 관련된 거죠. 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빌리제이션에 관련된 것들, 근대 시빌리제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이 잡지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썼던 일련의 글들, 초기의 글들은 이제 1923년도에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거기에 글들로 이제 모여져 가지고 책으로 나오겠죠. 일단 크게 나누어져서 하나는 락 데코라티브 도주드위 1925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오브제, 건축, 아까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가 건축을 겨냥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뭔가 작은 오브제에 관련된 거겠죠. 건축 안에 볼 수 있는 오브제들, 실내에 우리가 발견하는 이런 의자 같은 그런 오브제들. 묘하게도 여기 사진은 에펠타워가 사진이 찍혀 있어요. 아까 베어인 아시텍튜르도 건축이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 지금 이게 다 첫 번째 출판됐을 때 그 책들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건축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그 선실의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25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얼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글들, 그러니까 다 에스프리 누보에서 쓰여졌던 글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락 데코라티브 도주우디고, 아까 이 글들은 아까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이 메종 피루술이 실려 있는 그 글 챕터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챕터는 아까 사실 그 전에 이미 1924년도에 실렸던 그 글이죠. 그러니까 아까 락 데코라티브 도주우디에 실렸던 모든 글들은 다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이걸 뗀 거예요. 떼고 약간 편집을 해서 크게 바뀐 거 없이 실어 놓은 게 바로 저 책의 존재죠. 저 책에 실렸던 일련의 글들도 흥미롭지만 그 이미지들만 자체도 하나의 어떤 전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팀 벤톤에 따르면, 팀 벤톤이 르꼬르비지의 강연자로서 르꼬르비지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에 따르면
1924년, 뭐 25년, 뭐 요 무렵 때 르꼬르비제가 강연자로서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일 때 강연을 시작할 때 독특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맨 처음에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소르본이에요. 파리의 소르본에 들어섰을 때 르꼬르비제가 먼저 들어와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Je vais commencer par faire défiler sous vos yeux une série de faits. 그러니까 윈셀이 어떤 시리즈들, 사건들의 시리즈들을 당신들의 눈 아래 데필레, 마치 패션쇼 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미지들, 그러니까 팀 벤턴이 이걸 다시 그 이미지들을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게 있었고,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작동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비행기 프로펠러도 있고요. 아까 조금씩 보셨던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전혀 이상한 이미지들이 삽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어떤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이미지들 속에 설명 없이 이미지들만 갖고서 이미 벌써 관객들의 약간 그 시선을 자극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뭔가 함정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해놔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이상한 궁전의 복도 같은 퐁텐블루의 공간인데,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그러니까 건축은 그러하고 오브제들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건축은 옛날 건축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뭐 갑자기 20세기 갔다가 18세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건축은 여전히 이 상태인데 오브제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 글들을 띄워요. 예를 들면 des objets nouveaux surgissent. 갑자기 새로운 오브제들이 튀어나온다. 새로운 문제식들이 지금 생겨날 것이고, 갑자기 막 그 긴장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오브제들은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건축 공간에 이게 뭐지? 이런 크리즈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기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우리가 근대적인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르꼬르비제가 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람선의 이 이미지, 그러니까 선실에 굉장히 근대적인 수평창도 있고, 그죠? 르꼬르비제 공간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객실과, 그러니까 이 선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뭐 연애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현실이 중첩되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공간 속에서. 즉 이거는 사실은 건축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것은 건축가가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건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이것 따라서 이게 바뀌던가, 아니면 이게 진짜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중요한 전통적인 요소였는데, 어느 순간 문 자체도 기계가 될 수 있더라. 그 이미지로 예를 들면 은행에서 금고 문 자체는 거의 메카닉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들, 은행에서 또 볼 수 있는, 또는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이런, 그러니까 오피스, 살롱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장식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오피스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오피스에서 쓸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일 텐데, 이 오브제를 갑자기 거실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르꼬르비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듀시앙이 아까 소변기를 낯선 공간에 갖다 놓으면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공간들, 이런 오브제들을 갑자기 근대 주거 속에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은행에서 이러한 근대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축 속의 어떤 응접실에서는 마찬가지로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 락 데코라티브 도주디, 오늘의 장식 예술, 그 책에서는 계속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실려 있는 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예를 들면 이것들이 뭐냐? 즉 이것은 아르데코에서 전시가 돼야 되는 오브제라는 거예요. 전혀 아르데코 오브제도 아닌데 에펠탑이 바로 이 시대의 아르데코다. 이 은행문이 이 시대의 아르데코 오브제이다. 여기에 있는 영국식 파이프가 이 시대의 아르데코고 여기에 토네, 아돌프 로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의자잖아요. 그 로스 카페 뮤지엄에 있는 그 의자가 바로 이 토네고 묘하게 또 르꼬르비지에도 이 토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오스트리아의 토네라고 하는 장인이 만든 이 등나무 의자 같은 거,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잖아요. 유럽에 이때 굉장히 싸게 대량 생산돼 가지고 막 휩쓸고 있던 그런 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구려 의자예요. 싸구려 의자를 아르데코의 오브제로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파이프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은 한 번만 잠시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 파이프가 사실은 르꼬르비에도 굉장히 애틋한 오브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브제고 그 오브제가 이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아까 그 1923년도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가 무엇이냐가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파이프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새로운 건축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도달해야 되는 그 마지막 새로운 건축의 이미지가 건축이 아니고 이 파이프라는 점이 굉장히 좀 나름의 파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건축이 아니었고 결과도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챕터가 뭐였냐면 메종 엉세리,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메종, 주택이라고 하는 챕터였는데 그 챕터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리 누보에 실렸던 글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돼야 되는 주택이니까 여기 이 챕터에서는 참 드물게도 그 건축 작품들이 막 실려 있는 챕터예요. 많은 대다수의 그 작품은 다 자기 거죠, 르꼬르비지에. 근데 그 챕터에 시작되는 것은 자동차였고 이미지가 마지막에 끝날 때 묘하게 이 터빈을 갖다 놓고 있어요. 묘한 배치예요, 굉장히. 갑자기 건축 작품집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는 오브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아르키텍투르 레볼루시옹, 건축 또는 혁명이라고 하는 챕터예요. 베어윈 아르키텍투르,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서 모든 챕터들은 다 에스프리 누보에 이미 쓰여졌던 챕터인데 유일하게 이 건축 또는 혁명 이 챕터만 새로 쓰여진 거예요. 1923년도에. 대부분은 다 1920년, 21년도에 쓰여졌던 글들이고요. 이 중요한 챕터겠죠, 뭔가.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 챕터는 건축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혁명이 올 거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첫 이미지도 또한 기계 이미지예요. 결론을 이 전 챕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문제가 많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그 다음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 얘기할 거야. 그 다음 챕터는 건축과 혁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챕터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라는 제목이 사실은 나중에 결정된 것이었고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은 아르키텍투르 우 레볼루시옹이 바로 첫 번째 그 책의 제목이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배 이미지잖아요. 나중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챕터가 굉장히 핵심적인 챕터라는 의미고 그 챕터의 저 맨 마지막 이 사진은 정말 중요한 사진이라는 뜻이죠. 비록 건축은 아니지만 저게 뭔가 건축과 연관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면. 크게 봤을 때 키워보면은 뭐 기껏해야 마찬가지로 아까 메종 피루술의 비대인 걸 박힌 것처럼 파이프라고 명시해 있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건축 또는 혁명.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on peut éviter la révolution. 혁명을 피할 수 있다. 왜? 건축을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지금 우리 혁명 피하자, 새로운 건축을 향하자라고 지금 끝내고 바로 지금 이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지금 새로운 건축을 상징하는 어떤 한 이미지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텍스트 바로 밑이니까. 저 이미지는 사실은 뒤에 나중에 흔해 마그리트의 라 트라이종 데 이마주의 이미지의 배신 1928년
23년. 이거는 이번에는 그래도 르꼬르비제가 좀 더 빠르다, 그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는 스시네빵인비프,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이건 파이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스시네빵인비프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미셸 푸코가 책도 냈고 뭐 어려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건축 얘기를 일단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어쨌거나 지금 확실한 것은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반면 이것은 파이프라고 하는 것이고, 파이프는 기능 오브제고, 즉 그것은 마치 듀샹이 기능성을 없애서 이것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왔던 것처럼 소변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어떤 기존의 기능성, 파이프 등을 부정하고 이것을 새로운 뭔가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예술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마그리트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것은 확실한 것은 부정인 거죠. 부정.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이것은 다 열려 있는 거죠. 물음표인 거죠. 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여기 르꼬르비지의 태도는 여전히 비대가 기능 오브제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축가인 것처럼 이 파이프는 여전히 기능하는 파이프예요. 그러나 이것은 건축과 관련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능 오브제니까 쳐다보지 말자가 아니라 기능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르데코 또는 박물관에 전시돼야 되는 대단한 오브제라고 지금 레토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마그리트의 경우는 사실은 이 마그리트가 뭐 한편으로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파이프는 파이프로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 오브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능 오브제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이고 관념이지만 그것이 개개인으로 갔을 때는 내가 그걸 안 쓰면 끝이잖아요. 내가 그 소변기로 안 쓰면 그것은 나중에 소변기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물론 이렇게 부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아예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바탕, 미끄럼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모자가 눈이 되고 뭐 이 컵이 갑자기 폭우가 되고 뭐 등등의 그런, 그러니까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의 전제는 사실은 이것이 모자가 아니라는 거고, 스시네빠 샤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걸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술에서는 부정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것으로 치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배의 프로펠러를 가지고서 프란시스 피카비아는 이것이 뭐 당나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건축가로서의 르꼬르비지에는 절대 기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르꼬르비제 또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툭하면 파이프를 물고 있어요. 지독한 담배, 게다가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아티스트와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또 만들어주는 소품 같기도 하고요. 뭐 계속 하여튼 사진에 보면 줄곧 담배를 피거나 파이프를 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 페르낭 레제어랑 또 함께 있는 이런 사진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르꼬르비지에게 있어서 저 파이프란 일단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쓰는 애용품이고, 그리고 모든 뭐 장식 등등이 다 생략되어 있고 기능에만 충실한 영국식 파이프인 거죠. 그런 오브제들이 르꼬르비지에 곳곳에 전시가 돼요. 그런 오브제인 것처럼. 게다가 19년도에 이제 남미를 돌면서 각종 강연을 하고 그때 썼던 뭐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서 책을 배에서 만들어서 이제 낸 책이죠. 그때 한 챕터가 Les techniques sont l'assiette même du lyrisme. 그러니까 테크닉은, 그러니까 리히즘, 시와, 그러니까 시적인 것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그릇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테크닉은 실용적인 거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직물주의 같은 그런 건축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예술적인 것을 다 삭제하고 실용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가들하고의 굉장히 문제가 이제 한참 있기 시작하는 이 시기거든요. 그때 르꼬르비지에는 그것이 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요. 세 개의 접시를 그리죠. 하나는 에코노미, 건축가가 먹어야 할
요리 중에 하나는 에코노미고, 하나는 소시올로지, 하나는 사회학이고, 하나는 테크닉, 기술이다. 이 세 개를 다 같이 먹어야 건축가다. 다 먹고 나면 줄을 쫙 긋고 담배를 이제 펴야죠. 그죠? 그게 파이프예요. 담배를 피면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면서 창의력과 결부되어서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때 이 파이프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뭔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브제로서도 보여지죠. 물론 르꼬르비지에는 순수파 화가였고, 그때 그 순수파가 각각의 산업이 만들어내는 오브제 팁, 전형적인 오브제, 스탠다드들을 선정을 하고 그 오브제들을 가지고서 정물화를 만들잖아요. 거기엔 단연 파이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이프들은 뭐 각종 르꼬르비지의 정물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뿐만 아니고 건축의 투시도에서도 그러니까 투시도가 재밌는 사진은 그냥 찍는 순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림은 다 내가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오브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굳이 왜 이런 파이프, 왜 이런 그릇, 왜 이런 책들을 여기다 펼쳐 놓을까요? 물론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간, 누가 사는 공간처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르꼬르비지에가 아까 정물화를 건축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브제들을 통한 건축이라고 그랬고, 이 건축 공간도 오브제들을 통한 정물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각종, 그러니까 선별되어 있는 근대적인 오브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과, 예를 들면 뒤에 있는 라디에이터나 계단이나 등등의 각종 이런 세면대, 샤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빌라 사부아의 예를 들면은 그 옥상 정원에서의 연출된, 굉장히 연출된 장면들이죠. 르꼬르비지의 개인의 모자, 선글라스, 담뱃갑, 라이터, 그러니까 골초니까 늘 이렇게 담배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장면이 뒤에 보여지는 각종 오브제들의 장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배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찍혀있는 이 사진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사진이에요. 왜냐면은 여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벽이 끝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창이 뚫려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바깥을 보는 풍경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서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즉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건축 이제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의 어떤 컨셉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왜곡시키는 상황까지도, 왜곡시켜서라도 그 건축이 있었던 그 정신을 표현하는 거죠. 물론 르꼬르비지에조차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근대 건축가들이 부정하면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근대를 위해서는 그 전통을, 보자르를 부정해야 되고, 예를 들면 르꼬르비지에가 그때 그 예전의 건축가들이 계속 수호해왔던 도리, 코린트, 이오닉, 각종 그리스 신전, 미켈란젤로 등등의 이런 이미지들, 이런 양식들을 그냥 단번에 그리고 삭제하고 스시 네빠 라시텍튜, 마치 스시 네빠 윈피프처럼 This is not architecture, 이건 건축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레 스타일, 레 스틸,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양식이 단수일 때는 의미가 있지만 복수가 되면 이건 마치 카탈로그에 내가 하나에 골라야 할 옷처럼 격화되는 거죠. 저런 것들을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어떤 단면, 예를 들면은 그 유람선의 단면, 이건 꼬르비지에 그린 게 아니죠, 당연히. 어떤 카탈로그일 거고, 그 카탈로그를 르꼬르비지에가 라빌 하디유즈, 빛나는 도시, 1933년도에 했던 그 책에 소개를 할 때는 그냥 이것은 배, 단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텔레 라쿱 뒷 메종, 메종, 하우스의 단면은 이와 같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다가 시플로, 물 위에 있는 하우스의 단면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근데 마치 저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게 마치 이것은 배의 단면이 아니고
이것은 주택의 단면이다 라고, 아니면 집합주택의 단면이다 라고 지금 갑자기 그 변형을 시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뗄래기 때문에, 즉 이건 사실은 스시네빠 랍굽던 바또, 이것은 배의 단면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배의 단면이지만, 그러나 건축의 단면 또한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르 꼬르비제가 부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늘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다른 것으로까지 이렇게 다른 가능성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은 꼭 삭제하고 거기서 그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거이지만 얼마든지 이것이 이곳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태도들은 계속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시지용의 아까 레 테크니송 라세멘 듀 리히즌 파이프 이렇게 그 챕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유람선의 단면이 있고 측면이 있고 건축과 크기 사이즈 비교하지만, 이게 당장 바로 SDN 제네바의 그 UN 본부, UN궁을 현상 설계가 있었고 르 꼬르비지에가 당선됐지만 이게 아주 불합리한 이유로 축출당하죠. 보자르파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시암이 형성되는 계기가 나중에 될 텐데, 어쨌거나 이것을 그리고서 이것이 마치 두 이미지는 이게 바로 배와 같다라는 거죠. 마치 또 여기에 어떤 이 그라테시엘, 그러니까 마천루는 여기에 있는 이 배가 마치 수직적으로 들어가 있는 볼륨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이 배를 가지고 갑자기 뭐 건물로 만들거나 마천루로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샤론이 한스 홀라인이 그 항공모함 이미지를, 엔터프라이즈 이미지를 가지고서 갑자기 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올덴브르그가 어떤 유람선의 이미지를 꽂아놓고서 마천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파격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라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브제와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관찰자는 과연 건축에서 누구이며, 또 인스티튜션은 과연 건축에서 뭐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과연 누가 건축에서 관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뭐 미술관 같은 경우는 들어온 사람이 다 관찰자가 될 수 있지만, 건축에서는 사는 사람이 과연 관찰자라고 할 수 있을지, 방문객이 관찰자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한 바라본다면 관찰자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굉장히 사실은 명확하게 어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들은 갖고 있겠지만, 더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과연 건축에서 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건축이 과연 어떤 매개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전시가 과연 되는가? 건축은 스스로 전시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인스티튜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한계를 조금 인식한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잡지에 실린 이 비대의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본다면, 에스프리 누보 또는 락 데코라티브의 책, 또는 이 오트르 이콘 레뮤제라고 하는 이 텍스트들은 어쨌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떤 근대적인 오브제로서 인식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그 듀샹이 더 블라인드맨을 통해서 이렇게 읽히게 하면서 전시효과를 만든 것과 흡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뭐가 약간 인스티튜션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 글에 소개가 된 이미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뮤제, 뭔가 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의 오브제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넣는 순간 르 꼬르비지에는 이 비대는 박물관에 전시돼야 되는 오브제로서 승격시킨 거죠. 만약에 이 글이 이 락 데코라티브 도주디라고 하는 이 책에 실렸다고 한다면, 저 오브제는 락 데코라티브 도주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장식 예술 오브제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아까 그 레 뮤제 그 글에서 이것을 박물관 오브제라고 그랬는데 그 텍스트를 몇 개만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그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박물관은 다 거짓된 박물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를 이야기하는 박물관이 필요하다. 20세기를 이야기하려면 20세기의 오브제로 꾸며야 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오브제는 무엇이냐? 산업이 만들어낸 오브제다 라는 거죠. 전혀 1925년도에 아르데코에 들어올 막 그런 작품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르꼬르비지에가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진짜 박물관이 무엇인가? 그 박물관은 상상의 박물관이죠. 이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그 박물관을 한번 우리가 구성해보자. 그 박물관에는 어떤 것이 전시되어야 하는가? 아까 로스가 각각의 요소 오브제들을 막 칭송했던 나열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뭐 지금 이제 의자, 옷, 또 신발, 뭐 전구, 컵 등등 뭐 돈에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Nous équipons dans le musée. 우리는 박물관에다가 뭘 전시한다? Un cabinet de toilette. 화장실을 전시 한번 하자. 거기에는 욕조도 있고 비데도 있고 라바보, 세면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꼭지도 있을 것이다. 뭐 그 다음 계속 쭉 가다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어떤 표가 붙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오브제들은 정말 기능한다. 그러니까 기능하지 않는 오브제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만약에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화장실은 그냥 전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을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순간 예를 들면 이것은 정말 전시물로서의 화장실인지 아니면 건축가 되어 있는 화장실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겠죠. 저 글이 1925년도를 겨냥을 했다면 저것은 1925년도에 아르데코 전시, 국제 전시에 이것이 전시가 된다는 오브제로 우리가 또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즉, 계속 우리가 무엇이 어떤 그 인스티튜션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오브제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르꼬르비지에의 비대 사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1925년도에 아르데코 전시회에 흔히 그러니까 실렸던 뭐 이미지들 다 이런 거예요. 내부가 굉장히 형태적으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내부 또는 심지어는 자동차조차도 옷과 동일한 언어의 형태를 뒤집어 입어야 되는 거죠. 저러한 것들이 전시가 돼야 되는 그 속에 실제로 르꼬르비지에는 전시를 해요. 전시를 성공하는데 그 전시는 르 파빌리옹, 그러니까 파비용 드 에스프리 누보, 에스프리 누보 잡지사에서 이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그 전시관에서 선택된 어떤 오브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때는 전시관이 있으면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오브제들은 다 어떤 아티스트가 그린 디자인한 오브제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오브제는 다 하나같이 산업들이 만들어낸 오브제들일 거예요. 그 중에 맨 위층에 여기 복층일 거고요. 밑에 한 층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수납장이 낮은 높이로 있고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약간 터빈 모양으로 벽이 올라가고 문이 없이 뚫려 있고 그 옆에 이런 곡선의 이 화장실이에요. 바로 여기 안에 아까 그 메종 피루술의 그 비데가 실제로 전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지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 이노바시옹 트렁크가 묘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치웠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뚫려져 있는 곳으로 지금 메종 피루술 비데가 전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듀샹이 실패했던 전시를 르꼬르비지에는 별 문제 없이 한 거예요, 이미.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르꼬르비지에가 기능의 문제, 실용성의 문제를 그 굴레를 건축가로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관점에서는 의외로 물론 이것이 뭐 예술 전시처럼 그런 극단적인 비일상의 공간은 아닐 수 있지만 건축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건축 자체도 사실 그렇고 물론 어떤 도발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가려졌는지도 몰라요. 뭐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떤 공간 속에 있는 비데나 여기에 수납장에 있는 각종 산업이 만들어낸 어떤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전시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전시 공간을 통해서 르꼬르비지에가 비대를 보여주기는 저 때가 유일한 기회가 아니에요. 1929년도에 살롱 도톤느, 그러니까 뭐 가을전, 가을 갤러리라고 하는 예술 갤러리 그 전시죠. 그때 르꼬르비지에가 어떤 주택 형태를 전시를 해요. 여기서 보는 형태는 지금 눈에 띄는 르꼬르비지에가 디자인한 의자들이 콜라주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샤클로트 베리영이라고 하는 그 가구 디자이너, 실제로 이 의자들을 디자인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여자가 누워있는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한쪽에 수납장이 있고 그 옆에 뭔가 좁은 공간들이 이제 배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1929년이잖아요. 그럼 1928년도에는 시암에서 이제 미니멀 드웰링 뭐 이런 개념의 전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택은 가장 기계와 같이 살기 위한 기계와 같이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는 최대로 적정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작은 그런 주택 평면이어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미니멀 드웨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즉 기능하게 만드는, 나머지 여기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을 두 개를 배치를 시켜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침실이 있고, 여기에 욕실이 있고, 여기에 부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칸막이로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이죠. 지금 아까 넓은 공간에서 봤을 때 이 수납장들이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열려져 있죠. 거실은 지금 복층 높이로 지금 굉장히 높여져 있고, 옆에 기능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은 공간들로 쪼개져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보면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침실 옆에 칸마 있고, 여기 우리가 굉장히 친숙해하는 피루술, 외종 피루술의 비데가 당연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세면대가 있는데, 이 낮은 칸막이를 통해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침실에 앉아 있으면 여기 각종 설비, 그 오브제들이 여과 없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죠. 전시 공간을 통해서 르꼬르비지에는 일련의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현을 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건축가들한테는. 듀샹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일이 의외로 건축에서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건축에 필요했던 오브제들이고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일상에서 안 봤던 오브제들이 전시가 되는 공간으로 갑자기 탈바꿈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 3부는 사실은 르꼬르비지의 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이미지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1916년도에 라쇼드퐁에 르꼬르비지에가, 물론 이때는 샤클 에두아르 잔네레, 르꼬르비지에 이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꼬르비지에가 지었던 몇 개의 주택 중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도미노 구조를 실험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투시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저 화장실을 그렸을까? 왜 욕실을 그렸을까?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이 건축에서 보여주고 싶은 공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1916년도에 르꼬르비지에는, 물론 비록 아직까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건축의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 예를 들면 욕실이 독립적인 오브제라기보다 그냥 욕탕처럼 그리고 공간화되어 있거나, 뭐 카페트라든지 뭐 이런 각종 문,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르꼬르비지에 건축으로 우리가 친숙한 그런 공간이 아닌 형태이긴 하지만, 르꼬르비지에가 저 순간 저거를 그릴 때는 저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린 거죠. 왜 하필 화장실을 그렸을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화장실은 숨기고, 화장실은 다 테크니션들이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건축에서 새롭게 나타난 공간이고, 기디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새롭게 나타난 공간을,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비데랑 똑같은 거예요. 비데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입장이 있겠죠.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전체 공간이 갑자기 건축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것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새로운 건축으로 바꾸게 만드는 어떤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가? 뭐 그 상황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미지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년도에 르꼬르비지의 화장실은 확 바뀌어 있는 거죠. 그 화장실은 정말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빛으로 충만하고 하얗고 그리고 자유롭고 각각의 세면대 모양도 틀려요. 달라요. 어떤 거는 동그란 세면대, 어떤 건 네모난 세면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여기에 샤워 공간은 아까 그 터빈 모양으로 절반만 가려져서 독립적인 오브제로 가 있고, 르꼬르비지에가 얘기했던 그 자유 표면 있잖아요. 각각의 자유로운 오브제들로 벽에서 떨어져서 배치되는데 이 화장실이 그 자유 평면에 있어서 굉장히 극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음번에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다음번에는 좀 건축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